내일 저 문경 인문학기행 가시는 분들은 8시에 연구소에서 버스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 88명, 딱 가완철로 자전거 딱 22대인데 88명 타면 딱 마감입니다. 90명입니다. 90명이요? 네. 그래? 그럼 2명 못 타겠네. 안 타면 그리고 어떤 거 있지? 그래. 잠순의 영어 스터디 모임 2반을 모집했는데 그 생각보다 훨씬 일찍 마감되었습니다. 네? 안 돼. 뭐 잠순에 하잖아요. 하고 있죠? 그냥 발만 담고 있는 거죠. 집으로 그리고 또 뭘, 그리고 겨울 캠프는 1월 5일에서 7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말이 구정연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또 왜 연구소는 방학이 없냐고 학교는 방학이 있는데 해서가지고 1월 첫 주를 그냥 방학으로 하고 그 시기에 겨울 캠프를 가겠습니다. 여름 캠프처럼 뭐 비슷한 비용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그 구례에 있는 지리산 온천랜드라고 있거든요. 겨울이고 춥고 하니까 뭐 동양 최대의 뭐 노천 파크라 하더라, 테마파크. 겨울이라서 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전화해 보니까 숙박비가 싸고 온천랜드 자체 호텔을 이용하니까 40% 할인입니다. 그러더라. 단체. 그러니까 여름에 폐교를 빌렸던 것과 숙박 비용은 비슷하게 나와요. 크게 차이가 없고 폐교에 비하면 뭐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지리산 온천랜드. 엄마들이 찜질방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그 찜질방, 대온천장, 야외 노천, 테마파크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또 거기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해니까 그 한 해 이제 보통 엄마들이 새해 초에 뭐 계획도 짜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 벽두에 좋은 이제 이번에는 제가 그 강의를, 특강을 세 분 초청할 생각인데, 여름에 4분 하니까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좋은 강의도 듣고 이제 힐링도 하고, 또 새해니까 좀 새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전지훈련 삼아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전부 노고단을 한번 올라가려고요. 왜? 노고단 안 가봤지? 어디? 안 가보니까, 큰다. 지리산 3대 봉우리 중에 하나가 노고단이죠. 천왕봉, 비로봉, 노고단인데, 노고단은 차로 성삼지 휴게소까지 차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노고단까지 가는데 그 어린아이들 걸음으로 50분에서 1시간이야. 거의 평지죠, 평지. 끝에 노고단 정상 부근에 가면 이제 계단도 좀 있고 이런데 계단을 피하면 돌아가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면 좀 빨리 올라가는데 우리 꼬마들하고 같이 가도 1시간은 충분히 갈 수 있고 뭐 돌아오는 시간까지 해도 2시간 거기서 대피소 같은 데서 컵라면 하나 사 먹고 이러면 뭐 넉넉 잡아 3시간이죠. 거기 올라가서 이제 노고단 정상 이 산정산에 올라가 보면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 고유의 뭐가 있거든요. 모르지? 성취감도 있고요.
그리고 노고단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비경은, 우리나라 유명한 사진작가들이 막 알아주는 그런 곳인데. 노고단 운해라고 들어봤어? 모르는구나. 노고단 가니까 왜 그래 막 비명을 지르지? 가기 싫다고? 나 좋아할 줄 알았는데. 거의 평지를 걸어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 차로 그 성산, 그 지리산 중간으로 길이 뚫혀가지고 성산제 휴게소까지는 차로 가니까 거기서부터 얼마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애 데리고 갔을 때 정말 장관이었던 것이 이틀 전에가 눈이 왔어, 지리산에.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는 길 막 주변이 전부 눈꽃이야, 눈꽃. 완전 환상이라니까.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장면이 그냥 그대로 재현돼, 저절로. 물론 눈이 오는 당일에는 이제 차로 못 올라가죠. 그런 거 포기해야 되고. 눈이 며칠 전에 와주면 정말 환상적인 코스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7살짜리들 데리고 가도 충분히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 하여튼 그런, 지금 겨울 캠프를 그렇게 예정하고 있으면 다른 대안이 저게 안 떠오르면 겨울 생각하니까 온천하고 노고단이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지금부터 벌써 흥분되잖아요. 아우, 아이들 데려가면 정말 좋겠다 싶고 노고단 정상에 서서 이렇게 그 아래를 바라보면서 사진도 찍고 이른바 그 고상한 말로 호행지기를 길고 더 부지런하고 우리가 새벽에 출발하면 일출도 볼 수 있어. 정말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우리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노고단에 올라가던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일정을 조정하시라고 1월 5, 6, 7로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밥값이 좀 비싸더만. 그 지산 오천랜드 안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면 그 어른 8,000원 한 끼, 어린이 6,000원. 가격을 낮추면 자기들이 맞춰준다는데 그럼 질이 떨어진대. 그렇게 생각하면 식비가 많이 들죠. 어른 5끼 먹는다고 치면 5, 8, 40 100명 가면 400만원 들죠. 애들은 6,000원, 5, 6이 30 300만원 먹는 거면 700만원이지. 아니다 계산 잘못했다. 어른이 40명이고 어린이가 60명 이렇게 생각해. 평균 가면 7,000원 잡고 50명 하면 5, 7, 30 350만원이네. 그죠?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밥도 안 하고 뭐. 여름 집회 때, 여름 캠프 때 보니까 엄마들 밥 하는 거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지산 온천랜드 가면 이제 찜질방에서 찜질복 입고 이제 수다도 떨고 환상적이죠. 하여튼 사람들이 말하기로 거기 뭐 동양 최대의 온천 테마파크를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왜 이게 발음이 없나? (10월달에)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놀 때 사용할 책이에요. 책벌 대상 책인데 이거 아이가? 왜 없지? 거기 있어요. 왜? 주문이 생겨서 이거 3학년이나 외인부단이 하는 거라고. 이거 1, 2학년 해도 되는데 이거 유명한 책이 비룡소에서 줄무늬가 생겼어요. 사실 이거 엄마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언젠가 한번 사용하려고 한 책인데 주인공이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신경을 계속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점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온몸에 줄무늬가 생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남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너무 민감해서 원래 그 내대로 내 고유의 그것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 왜곡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점점 그렇게 생명을 마음껏 이렇게 발휘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고 절제시키고 이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을 주제로 다룬 아주 좋은 그림책이죠. 사실은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엄마들한테 제가 언젠가는 수업을 한번 하려고요. 유명한 책이에요. 알죠? 자, 이건 저승사자 고녀석들은 일본 책인데, 일본 그림책. 일본에서 뭐 엄청난 평가를 받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이거 몇 학년 때 하겠네요? 3학년이에요. 지금 제가 몇 달째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우리가 전통적인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다 알죠? 그걸 이제 계속 패러디한 많은 좋은 책들이, 원전보다 더 재밌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권씩 지금 계속 골라서 아이들과 수업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 창의성을 길러주고 생각을 다양하게 한번 해보게 하려고. 그래서 벌써 한 책이 몇 권 되는데, 아기돼지 삼형제 말고 뭐가 있지? 늑대가 들린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도 있고, 또 아기돼지 삼형제가 아니고 못된 돼지, 아기 늑대 3마리와 못된 돼지인가, 이 책도 하여튼 그런 책도 많아요.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목에서는 전혀 눈치를 못 채겠죠. 이제 조금 더 각색을 좀 심하게 한 것이지만 원전에 근거해서 이제 일본에서 나온 늑대와 아기 돼지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전혀 다른 이런 결말을 보이는, 애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고 싶어서. 희망의 목장, 이건요, 2011년인가? 일본에서 쓰나미 있었죠. 동부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이제, 핵 시설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완전히 이쪽이 황폐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일본산 해산물을 막 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타격을 받은 일본어 이야기인데, 하여튼, 아이들에게 이제 좀, 그것에 대한 이렇게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요즘 안 그래도 경주에서 지진 작도 나고 하잖아요. 5년 전에 있었던 아주 일본에서 참담했던 지진과 쓰나미 이후에 거기서 이제 희망을 다시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글쓰기 세계를 유도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거 적을 거 없어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잖아요, 이번 달에. 홈페이지 안 들어오는 분들이 적는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아니고 카페. 배틀북에서 나오는 아델과 사이먼이라는, 뭐 이야기 자체도 재밌지만 또 독특한 숨은 그림 찾기가 숨어 있어요. 우리 여기 지원이와 병가리 시리즈 보면 매 작품마다 뭐 물고기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를 해서 애들의 관심을 유발하잖아요. 이 책은 아주 고전적으로 이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그림책이에요. 엄마들 뭐 파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파리 지도예요. 그래, 파리를 돌아다니면서 맨날 잊어버리는 건데,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자연스러운, 그냥 의도적인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뭐 자꾸 하나 잃어버리고 돌아다니죠. 그걸 이제 아이들이 찾아주는 재밌는 그림책. 이건 뭐랄까, 철학적인 그림책인데 아주 간단해. 글자는 몇 줄 없고, 뭐 이 배경에는 선 사상이나 아니면 불교의 윤회 사상 이런 게 이제
녹아있는 모든 것은 끝나지 않고 예를 들면 봄이 끝나면 여름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산은 봉우리를 넣으면 무엇이 되나요? 이렇게. 그럼 골짜기가 되지 이렇게. 아이들은 보통 이별과 끝남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책이죠. 모든 것은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제목이 멋있죠. 바람이 멈출 때. 좀 철학적이고 글씨는 얼마 없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우리 엄마들하고 강의할 때 한번 사용하려고 하고요. 워낙 유명한 책이죠. 무지개 물고기. 시리즈도 몇 권 있고 이런데 사람을 얻으려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걸 이제 어린이 버전으로 이 번쩍이는 이 비늘을 많이 가진 물고기가 자기에게 자랑할 것은 많은데 신기하게도 주변에 친구는 점점 없어지잖아요. 우리도 한번 살아보라니까 내가 점점 무엇이 많아지죠? 그럼 친구는 줄어들어요. 돈이 억수로 많아지죠? 아무도 없어 주변에. 우리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권력이 많거나 높아지면요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외로워진다니까. 오히려 털털하게 별 볼 일 없는 선남 선녀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대상이죠. 아주 간단한 그림책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나눌 것이 많은 이런 책이에요. 그냥 단지 빈을 나눠주고 애들은 장난감 나눠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이 인격적으로 들어가면 내게 있는 모든 이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사람을 얻는 물고기는 물론 친구들을 얻지만 우리도 동네 아파트에서 같이 살 때 잘 살아야 된다니까. 맨날 자기에게 자랑이 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없어져. 조심해야 돼. 자랑을 할 만한 사람은 돼야지. 보통 엄마들끼리는요 자랑하잖아. 그러면 샘내져요. 질투하고 기분 나쁘고 이래. 그러면 점점 이제 사람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랑은 어디서 하라고? 저한테 하라고 저한테. 저는 아무리 자랑해도 괜찮아.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사실 자랑스럽잖아요. 애들이 예를 들면 가을에 문에 뭐더라? 왜 가을에 시 쓰고 산문 쓰고 하는 학교 행사들 이런 데서 시를 써서 동상 받고 하잖아요. 엄마들 동상을 아주 우습게 하더라. 그런 거 받으면 뭐라고요? 상장 찍어서 우리 카페에 올리고 여기 참 우리 카톡방에 없는 분들이 있구나. 아이들 우리 연구소에 보내는 엄마들은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피자 좀 쏘고 이러면 돼. 마음껏 자랑하고. 근데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그거 무시할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 동네 팬들이 겁나가 자랑을 못하고 동상 자랑했다 은상 나타나면 또 이게 전부 이제 옳고 그름 때문이죠. 옳고 그름 때문에 상에도 우열이 생겨서 대상, 금상부터 시작해서 장려상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아이 자체로 어떤 상이든 이건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 아이는요, 졸업할 때 상 하나도 못 받았어. 공부를 그래 잘하는데도. 담임선생님이 내한테 와서 미안해 하더라니까. 상 못 줘서 미안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들 아이들 상 받는 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랑을 하되 누굴 잘 보고 누구라 이런 말 있죠. 동네 그 비슷한 레벨의 같은 학년 엄마들한테 자랑하면 안 되고 그럼 잘못하면 왕따 되고 다 키운 언니들한테 자랑하거나 아니면 넉넉하게 그렇게 자랑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랑하면 진심으로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이럴 수 있죠. 우리는 피자 얻어먹어서 좋고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데 그냥 자랑할 수 있나 돈 내고 자랑해야지. 우리 연구소 불문율 있어요. 애들이 부반장 되거나 반장 되면 무조건 쏘고 자랑하고 또 남편 자랑할 때 무조건 쏘고 자랑하고 이런 거요. 그 자랑할 거 자랑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스트레스 된다. 병 된다니까 병.
여기 이제 고학년들, 6학년들하고 중학생이나 할 이 무거운 주제인데,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제 떠오르는 이런 개념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보고 사회적 경제 이렇게 불러요. 정부 부분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사회복지라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이 다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민간이 그 부분을 담당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러죠. 그런 걸 보고 전체로 사회적 경제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마을기업을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이제 개념들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젊은 청년들이 그 집에서 보통 잘 안 입는 양복,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기증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면접 보러 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싼 값에 빌려주는 거야. 이게 공유경제라고 하죠. 공유경제. 우리도 사실 연구소는 공유경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주옥 같은 어린 책들은 물론 요즘 제가 연구소에서 매달 몇십만치 사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을 제가 기증받았죠. 여기 거의 반 이상은 반 이상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는 옛날에 저하고 같이 장순회를 하던 분들이 기증한 거고요. 또 3분의 1 정도는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제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이 호시업치 어린이 서점에서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사놨다가 미리 이제 제가 이렇게 호소해서 이렇게 다 기증받은 거죠. 그게 재활용도 재활용. 근데 사실은 그게 단순히 재활용이 아니고요.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이에요. 제가 다 추천하고 이래가지고 집안에 사게 해가지고 애들 다 좀 크고 나서 다 도로 뺏은 거니까. 어떤 분은 지금 시청 공무원인데 잠수내를 저보다 몇 년 후배인데 한 10몇 년 했죠. 애들 다 커서 지금 대학생이 되는데 그 집에서는 저기 시내 봉덕동에 사는데 봉산동에 사는데 자기 집에 있는 책을 그때 3,000권을 기증했어. 우리한테. 그 집에 거실에 있던 책장에 있는 책을 다 빼가지고 그 제 혼자 안 돼가지고 우리 모기님 신랑하고 또 다른 신랑하고 이렇게 부모님 신랑하고 이렇게 몇 명이 가서 막 트럭 가서 트럭 들고 가서 실어오고 이랬거든요. 이게 공유경제죠. 넓은 의미의 공유경제. 이제 공정무역한 것도 그런 개념 중에 하나예요. 공정여행이라는 개념도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못 사는 동네나 가난한 나라 여행을 가게 되면 현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여행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공정여행이라는 것이 등장했죠. 현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그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행 프로그램 이런 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의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하는 공정무역도 그런 거예요. 중간에 착취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최대한 이제 막고 그 생산자들의 권리나 이익을 보장하면서 이렇게 또 현지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양질의 것을 공급하는 이런 이제 무역 형태를 공정무역이라고 불러요. 이 카카오 농장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카카오 농장에서 카카오가 생산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급되는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뭐 이런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최신 트렌드죠. 최신 트렌드. 공정무역, 공정여행, 또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 공유경제 이런 것들요. 우리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경제 체제밖에 몰랐는데 이제 지금 고학년용이니까 이건 내가 읽었는데 다 잊어먹다. 그래서 제목이 일단 우리 엄마 맞아요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끝은 해피엔딩이더라고. 엄마 이야기 치고 해피엔딩이 아닌 이야기가 별로 없어. 이 실상과 좀 다른데 이런 그림책을 가지고 하면 이제 이것도 일본 그림책인데요. 일단 아이들이 엄마를 받는 스트레스를 이런 책을 통해서 표현해내게 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고 전쟁터로 몰리고 고아가 되고 이런 거냐. 그런 것을 이제 주제로 다, 고학년용 그림책이에요. 사계절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이런 이제 묵직한 주제들로 좋은 그림책을 만들고 있죠. 이게 이제 이번 11월 달에 아이들하고 수업할 책이고요. 그 수업한다고 해서 뭐, 저한테 무슨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집에서 열심히 읽어주라고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수업하든지 안 하는 아이든지 상관없이. 저는 이제 이런 좋은 그림책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점점 눈을 뜨고 또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그림책을 읽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또 엄마들 자신도 행복해지고 그림책 안 읽으시면 우리 분명히 애들한테 찌랄한다니까 뭐 지적하고 확인하고 혼내고 뭐 자존감 낮추고 이런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능하면 줄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이런 이제 자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이건 이제 이번에서 제가 산 책이 어제 도착한 책인데 이건 멕시코 그림책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림책인데 이 뭐 중미나 남미에서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 전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혼자 온 세상과 맞서야 하는 이런 처지에 놓인 아이들이 많죠. 이 책의 주인공도 그런 아이인데 어린이집에 동생을 맡기고 지가 찾으러 가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꼬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애가 스스로 이제 이런 세상과 맞닥뜨리기가 굉장히 힘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상 속에 한 사자를 등장시키는 거죠. 사자의 사자를 의지해서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뭐 비유하자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용기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자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사자라는 그림으로 형상을 냈어요. 대표적인 뭐 이런 그림치고 대표적인 것이 존 버닝햄의 작품 중에 전에 말씀드렸던 알도 같은 알도는 대학 논술 제재로도 나왔다 했어요. 옛날에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지문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 속의 자 뭐 이런 개념이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모르죠. 뭐 진짜 사자가 있는가 싶지만 사실은 이걸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걸 이제 그림책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아이들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사자와 함께 이제 이 꼬마가 여자애가 그 어려운 그 세상을 감당하고 이런다는 이야기죠.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뭐 지중해 어딘가에 뭐 갇혀있던 한국 여자 이야기가 영화화가 됐죠. 집으로 가는 게 하는 것은. 이것도 제목 멋있죠. 아버지의 꿈. 이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어웨이상이 있다고 했어요. 2011년 게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받은 이 꼬마가 이제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꾸던 꿈. 아버지는 항상 하늘을 나고 싶은 꿈을 꿨대. 물론 비유고 상상이지만. 근데 결국 하늘을 날지 못하고 이제 자기 곁을 떠났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아버지의 꿈을 다시 자기가 꾸게 되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그렇죠. 뭐 네팔 내놓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어릴 때 성장 과정이나 부모님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다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보물상자 이것도 제가 언젠간 엄마들한테 한번 강의하고 싶은 그림책인데 노란 상상이라는 출판사였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알까요? 이 제목 참
제목 보고 내가 반해가지고 책을 샀는데 어제 급히 읽어보니까 내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아직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밤을 켜는 아이. 이 책은 진짜 놀라운 책인데요. 뭐 그림트도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이 숨어있어. 이것도 나중에 인문학 강의할 때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하려고요. 밤이나 어둠을 너무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다른 애들 밤에 막 나와서 노는데 얘는 못 노는 거라. 나가지 못하고 너무 그래서 밤을 싫어하고 막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이러는 아이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누가 나타나더라? 뭐 무슨 소년과 뭐 누구 나타나가지고 한 마디를 딱 해요. 뭐라 한 줄 알아요? 애는 불을 끄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 스위치를 너무 싫어해. 스위치를 끄면 어둠이 찾아오니까 항상 불을 켜놓고 막 이런 우리 애 어릴 때하고 비슷한데 근데 누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밤을 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을 발상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친절하게 뭐 어떤 안내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애가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 내가 지금 불을 끄는 게 아니고 밤을 켜는 것이 어둠을 켜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어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드디어 용기를 내가지고 마을에 내려가서 그 아래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밤중에 막 같이 뛰어논다는 게 세상에 이런 개념의 전환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이건 뭐 그림책 내는 출판사로서는 뭐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미래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숭례문 좀 뭐 하여튼 내용 자체는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숭례문이 불탔죠. 그 불타고 다시 이제 재건되는 요즘 말하면 남대문인데 그 과정을 이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인문 그림책 이렇게 보자. 아이들의 그 상식이나 이런 지평을 넓혀주는 그림책. 도서노관을 구한사서 이건요. 이라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그 만화 형식으로 그린 그림책이에요. 가끔 그림책 중에 이제 만화 형식을 빌린 그림책, 저 레이먼드 브릭스 같은 사람이 그런데 이분도 이라크에 뭐 어떤 큰 대형 도서관에서 뭐 불이 나고 뭐 이랬는데 폭탄이 떨어지나? 그래서 막 책이 다 막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떤 용감한 사서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서관의 대부분 책들을 이제 그 살려내는 이런 이야기. 이것도 미래에서 나온 아이들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용어. 이것도 실화라는데 그 유태인 꼬마들이 200명이나 그 홀로코스트 그 가스실에 가게 됐는데 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함께 지내던 이 어떤 어른이 할아버지가 그 2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스실에 직접 가면 자기는 피하거나 하지 않고 그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을 잘 다독거리고 그래가지고 그 200명의 아이들이 가스실에서도 그 평온함을 잃지 않았대.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런 그림책 이제 읽으면 이제 아이들하고 영화도 한 편 보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또는 뭐 홀로코스트를 그리는 세계적인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네이버 영화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 평점 9점 넘는 영화들은 인간이라면 다 봐놔야 될 영화들이죠. 네이버 평점 9점 넘는 영화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 그 정도 영화는 다 봐야 돼요. 특히 자녀교육과 관해서 영감을 주는 영화. 옛날에 제가 많이 추천했죠. 인도 영화 세율가니 같은 거.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태도나 관점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영화들이면 또 하나 제가 옛날에 추천한 게 있는데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옥토버 몇 월 달이지? 10월 달이죠. 옥토버 스카이. 그 미국의 어느 산골에서 그 로켓을 계속 쏘는 놀이를 하면서 자라는 애가 있어. 광산촌에서. 아버지는 광부인데
그 자꾸 쓸데없는 사고를 치고 이러니까 맨날 혼나고 막 이러죠. 희망 없는 그곳에서.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얘가 진짜로 로켓을 쏘는 실험에 성공하고 또 뭐 많은 갈등을 겪고 이러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자기 고집을 꺾고 애를 도이지로 보내잖아요. 나중에 이 아이가 나사의 연구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옥토스카이라는 영화인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나중에 그림책 더 할 거 없으면 영화를 가지고 이건 아까 11월 책버스에 쓰는 아델과 사이먼의 후속작이에요. 아까는 프랑스라고 했죠. 프랑스 파리였는데 이건 미국에 가다. 그림책 이런 거 뭐 한 권 이거 하려면 이 뒤에 있는 거 다 소개해야 되거든요. 방금 소개한 책들은 이 뒤에 있는 책들보다 조금 못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책은 이 책이에요. 웅진주니에서 나온 이만큼 컸어요. 이것도 며칠 전에 제가 알라딘 상인점 중고서점 가서 건진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게 2개 붙어 있죠. 이 그림책은 뭐, 글을 쓴 사람보다 그림을 그린 분이 훨씬 더 유명한 분이잖아요. 지난주에는 뭐였지? 관심이 없네. 지난주에 고맙습니다 선생님 했죠. 지난주에 고맙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었어요. 그 2권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좀 비교적 짧은 그림책. 헬렌 옥슨버리는 곰산행을 떠나자. 이걸 뭐 대표작이에요, 대표작. 유명한 그림책 작가죠. 이 책에서는 그림만 그렸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이 끝에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강아지하고 병아리 5마리가 이렇게 있죠. 날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헬렌 옥슨버리. 아이는 아직 작아요. 강아지, 병아리들도 작아요. 곧 여름이에요. 나무에 새싹이 돋고 땅에 풀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흙간 옆에는 꽃이 피었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모두 크고 있어요. 풀도 크고 꽃도 크고 나무도 크고 있어요. 아이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병아리도 클까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강아지도 클까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아이가 또 물었어요. 그럼 나도 커요, 엄마? 엄마가 대답했어요. 물론 너도 클 거야.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말하던 많고 뭐 이렇게 얘기했죠. 낮이 점점 길어졌어요. 밤은 점점 짧아졌고요. 풀이 쑥쑥 자랐어요. 꽃도 키가 훌쩍 컸어요. 나뭇잎도 커졌어요. 아이는 강아지와 병아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조금씩 크고 있어.
날씨가 점점 더워졌어요. 아이 엄마는 밭에 옥수수 씨를 뿌렸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두꺼운 옷을 넣어둬야 되겠구나. 여름이 지나면 다시 꺼내 입자. 누구 전화 온다? 전화 받아도 되는데. 전화기 들고 쇼핑하지 말해. 엄마는 아이 바지를 개서 상자에 넣었어요. 두꺼운 우도도 개서 담았어요. 아이는 의자에 올라가서 옷상자를 선반에 올렸어요. 옥수수가 자랐어요. 과수원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어요. 병아리들도 꽤 자랐어요. 강아지도 많이 자랐죠. 아이가 말했어요. 너희들 많이 컸구나.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강아지랑 병아리들은 많이 컸어요. 나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요. 엄마 나도 컸어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래 물론이지. 과수원의 대나무에 작은 배가 열렸어요. 옥수수도 알이 커졌고요. 풀은 더 빨리 자랐어요. 병아리들도 쑥쑥 자랐어요. 강아지도 무럭무럭 자랐고요. 아이는 거울을 보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병아리들은 내 무릎만큼 컸어요. 강아지도 내 허리만큼 컸어요. 나만 크지 않았나 봐요. 아이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도 정말 크고 있어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너도 조금씩 크고 있단다. 덩굴에 꽃이 피었어요. 장미도 활짝 피었어요. 옥수수는 어른 키만해졌어요. 배도 탐스럽게 익었어요. 병아리들도 더 쑥쑥 자랐어요. 강아지도 더 무럭무럭 자랐죠. 아이는 혼자 나가 흙간 옆에 앉았어요. 풀과 꽃을 보았어요. 나무와 옥수수도 보았죠. 강아지와 병아리들도 보았어요. 아이는 중얼거렸어요. 다들 계속 크고 있어. 모두 많이 컸는데. 아이는 궁금했어요. 나도 정말 크고 있는 걸까? 여름이 끝나가고 있어요. 아이와 엄마는 무르익은 배들을 땄어요. 낮이 점점 짧아졌어요. 밤은 점점 길어졌고요. 풀은 이제 느릿느릿 자랐어요. 나뭇잎이 울긋불긋해지자 여름이 끝났어요. 옥수수는 다 떨어졌어요. 흙간 옆의 꽃들도 졌어요. 병아리들은 다 자라서 닭이 되었어요. 닭들은 아이의 허리만큼 키가 컸어요. 강아지도 다 자라서 개가 되었어요. 개는 아이의 머리만큼 키가 컸어요. 아이는 닭들과 개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너희는 다 컸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도 크지 않았어. 나만 아직도 작아.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다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자. 아이는 의자에 올라 선반에서 옷상자를 내렸어요. 엄마와 아이는 상자에서 두꺼운 바지를 꺼냈어요. 두꺼운 옷도 꺼내 펼쳤어요. 아이는 바지를 입고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다리가 꽉 끼어. 길이도 짧아. 이번에는 웃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웃옷이 꽉 끼어. 소매도 짧아. 아이는 모자를 쓰고 마당으로 달려나갔어요. 제지넘기를 하고는 모자를 하늘 높이 던졌죠. 그리고 개와 닭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다리가 작아졌어. 우도도 작아졌어. 나도 이만큼 컸어. 제가 제일 최첨에 병아리하고 강아지 있었죠. 얘 이만큼 컸어요. 이 뒷표지예요. 뭐 특별한 거 없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다니까. 당연한데 우리 생각 안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렇죠.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주관적이되면, 객관적으로 당연하죠. 다 잘하죠. 뭐가 잘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잘하죠. 생명이 없는 것은 잘하지 않거든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 그런 건 잘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항상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이래서 아이들을 다그치고 잔소리하고 교정하려고 하고 이러죠. 지난주에 제가 고맙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장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이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 이상하다. 뭘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뭘 해서 영향을 미쳐야 될 것 같고 이렇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잘 먹이고 잘 입히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패트리샤 폴라코가 만난 폴크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신기하게도 패트리샤 폴라코에게 많은 부정적이고 못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죠? 폴라코가 잘하는 것, 그림 그리는 것, 거기에 주목해서 딱 격려했더니 애가 거기서 확 자기 인생이 달라져서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됐다고 했어요. 자,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였는데, 우리 교회 가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님이 한 분 있어요. 저보다 8살 많아요. 영성여고, 칠곡에 있는 영성여고 국어 선생님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했죠. 이 형은 이제 20대 때 너무, 20대 청년으로서는 너무 비참한 일을 겪었어요. 뭐 비참한 밖에 큰 건 아니고, 어린 시절에 자기 엄마가 재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시기에 흔한 일이지. 엄마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 재혼한 거죠. 재혼.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인 거죠. 뭐 별거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이건 굉장히 그 아이들 입장에서 자존감이 낮아요. 왜냐면 다른 큰 어머니가 있고 이러니까. 그 형님 그런 이제 이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20대가 돼가지고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20대 여자친구는 제일 중요한 거죠. 강원대 농대를 다니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군대 간 사이에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뺏어갔어. 그래가지고 이 형은 그 당시에 죽고 싶었대. 너무 절망적이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욕 잘하고 이 형은 맨날 그런 거친 형인데, 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학 캠퍼스에서 그 기독교 동아리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속했던 CCC라는 그 단체에 들었어요. 강원대 학교 CCC. 거기서 이제 해마다 한 번씩 전국에 있는 CCC 간부들을,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CCC에서 이제 여름 캠프 같은 거 하거든요. 그때 어디서 했는가 하면, 난 가보진 않았어요. 충북 영동에 가면 심천이라고 있대. 그 심천이 이제 강이 흐르고요. 중간에 조그만 섬이 있어. 그 섬에 미루나무가 막 자라고 있어요. 그 섬에서 이 캠프를 했는데,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 이 주 강사했던 목사님이 무슨 모독에 대해서 빵꾸가 난 거지. 그래서 급히 대타로 다른 강사를 세웠는데, 그때 그 대타가 누구였는가 하면 지금 제 인생의 스승이죠. 그 급히 이제 그 CCC 총재였던 김정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그때 30대 후반이었으니까 대타로 잠깐 10분만 설교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했대. 그게 뭐 있는지 알아요? 오늘 이 그림책 이야기야. 이 그림책을 말했다는 게 아니고요. 주제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심천에 있는 미르나무들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저 미르나무를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자랐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인격적으로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있고 육체와 혼과 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영이란 말을 어려우니까 우리가 속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이 꼬마 육체도 그죠? 밥을 주고 이렇게 하면 계속 자라죠. 그래서 어느 날 어른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보나마나 그럴 때 뭐 코 흘리고 막 때 꼬제제 하이 뭐 이랬을 거야 아마. 얘네들 화장하고 나오니까 뭐 지금 뭐 그럴 때 오늘 내가 출근하는데요. 여기 한샘초등학교 내그 파리바게트 앞에 내거리에서 좌회전 받으려고 신호를 쓰는데 뭐 어디서 뭐 이쁜 엄마들이 쫙 막 전부 코트 입고 막 횡단보도 건너더라고. AK에서 막 나오는 엄마들이 막 저 어디서 저리 이쁜 엄마들이 나오는 했더니 전부 화장빨이라 코트 입고 전부 이제 오늘 한샘초등학교 뭐지 공기수업인가 학예인가 그거 간다고. 와 쫙 나오는데 뭐. 근데 이 학부모들의 엄마들이 어른들이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 참 서글프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자라가 시집가가지고 애 놓고 뭐 살림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못하는 게 없는 우리 꼬마들이 볼 때 엄마들 보면 못하는 게 없는 전능자처럼 보여요. 그런 거죠. 그때 그 심천 미르나무 숲에서 생명은 자랍니다. 이 이야기를 딱 했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사람이 자란다는 걸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육체는 자라지만 이 속사람이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어떤 마음이 자란다 이걸 들은 적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가면 막 어른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도 열심히 다녀도 어떻게 돼요? 더 굳어지죠. 자라지 않고 고착. 자기 생각이 고정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노인들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피하죠. 왜?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니까. 근데 진짜 생명이라면 자라는 거죠. 종교라면 늘 뭐 같은 세레머니하고 또 반복하겠지만 생명이라면 자라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원선이 형이라고 강원대학교 농대에 다니는 이 형이 그날 영동 심천 미르나무 숲에서 그 말을 들은 거야. 물론 귓구멍 있는 사람 다 들었죠. 근데 그렇게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자신의 말로 들린 거죠. 아, 생명은 자라는구나. 그렇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주관적으로 들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형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강원대학교 CCC 근무에 속해 있고, 제 스승은 그때, 충주 CCC에서 충주 CCC 간사 목사님으로 있었는데, 전혀 인연이 없죠. 근데 있잖아, 그로부터 헤어졌어.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 강원대학교 CCC 형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강원대에서 춘천에서 캠프를 해야 되는데 강사를 초빙하는 거야. 누구를 초빙할까 의논하다가 그때 그 여름에 왜 심천에서 생명을 자른다 했던 그 목사님 있잖아. 그분을 초청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연락처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무조건 배낭여행을 하면서 강원도 일대 다 돌고 그 다음에 충청도로 온 거라. 충청도로 제천역에서 내렸대. 제천인지 충주에서인지 뭐야. 하여튼 여기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집어타고 무조건 의상실로 갑시다 이렇게 했대.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 의상실에 했거든요. 제천 시내에서. 근데 희한하게도 제천 시내 의상실이 한두 개겠어요? 한 10개는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근데 택시가 이상하게 어느 의상실도 모르니까 아무 의상실을 갖다 세워줬대. 근데 그 의상실이 목련 의상실.
우리 목사님 와이프가 아니야, 사실. 그러다 다시 인연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 형들이, 강원대 CCC 형들이 목사님 초빙해서 이제, 그 자기들 춘천에 캠프를 하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 형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전부 한 명씩 대구로 내려왔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 이 형이 항상 하는 말이, 저는 뭐, 그때 당시 이야기, 40년 전 이야기니까 몰라요. 근데 이 형이, 내가 23년 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렇게 합류하게 됐죠. 근데 이 형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생명은 잘한다. 다른 말도 6글자. 생명은 잘한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예요. 몇 마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하신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몇 마디가 있어요. 물론 저한테 한 말도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만 제가 들었던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이 뭔지 알아요? 생명은 잘한다.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이 우리 인생의 자양분이 된 거죠. 씨앗이 됐어.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좋은 말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속이 자라. 우리 속 사람이 자란다니까. 그 저 같은 지난주 기적의사하고 이야기했죠. 기적의사가 따로 있지 않고요. 저같이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실어버진 바된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속 사람이 바뀌더라니까. 생명이 자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삐지면요, 이거 회복을 못했다니까? 제가 삐져가지고 침대에 한 들어가 눕잖아요? 그럼 내 침대에서 나오는데 하루 종일 걸려. 우리 아이가 나를 섭섭하게 했거나 우리 아이가 섭섭하게 해서 내가 삐져가 침대에 들어가 누웠어요. 삐져가 밥 먹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밥 먹을 때까지 한 두세 끼는 굶어야 내가. 두세 끼 굶고 나면 이제 우리 와이프가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애를 보내거든. 우리 명희를 보내가지고 명희가 막 아빠 하면서 막 흔들고.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배는 고프지 이러니까 못 이기는 체 하고 침대에서 나와서 밥을 먹거든요. 한번 삐지면 이렇죠. 어떤 집은 뭐 몇 달 하는 집도 있더라고. 생명이 자랐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이게 전환이 빠른 거라. 내 마음의 전환이 빨라진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5분 전에 삐졌다고 해도 5분 후에 회복할 수 있게 됐어. 이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라니까? 한번 남편한테 딱 삐져봐. 시댁에 삐져보는지 이게 얼마가 하는지. 이게 빨리 풀리고 내 생각을 바꿔서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거, 이게 성숙의 정도예요. 근데 정말 안 되더라고,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게 하고, 특히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이게 전환이 늦죠. 한번 삐지면 오래 가고 말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뭐 가볍게 얘기죠. 별거 아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털털 터는데, 저는 저한테 말 한마디, 별거 아닌 말이, 뭐 옷 잡아 놀려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내가 출근해서 어디 가면 뭐 신발하고 안 맞아요. 계산하고 베이지색 맨바지 입고 해야 돼. 계산하고 옛날 같으면 그게 얼마나 내 삐질 일인지 몰라. 밴댕이 속이죠. 우리 아이가 내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밴댕이라고. 그리고 늘 초딩에 멈춰있다고. 성장이 초딩에 멈춰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큰 트라우마가 두 가지 있다 했죠. 박근혜보다 더 트라우마야. 박근혜는 24살 때 어머니가 저격당하고 어머니 저격당했을 때 언제더라? 76년인가? 74년인가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79년에 아버지가 저격당했잖아요. 5년 사이에 두 부모님이 다 저격당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는 단칼식당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를 떠나서 친척집에 갔어요. 이 두 트라우마가 제게 큰 영향을 미쳐서 제 자존감을 현저히 낮췄죠. 그래서 정말 자존감 낮았어요. 이 자존감 낮은 것을 제가 감추려고 일부러 씩씩한 척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미팅을 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일부러 지금 남부정전 건너편에 가면 신일 정대학 있죠. 그 당시에 신일 여자전문대학 있어요. 내 친구 하나하고 일부러 신일 여자전문대학 앞에 정문 앞에 죽 치고 있다가 수업 끝나고 나오는 여학생들 중에 우리 마음에 드는 여학생 들이대가지고 너 거하고 우리 거하고 미팅하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50대 50 미팅 성사시켜요. 티켓을 팔았다니까. 미팅 티켓 한 커플은 다성공원 정문 앞에서 한 커플은 뭐 우방면대에서 이런 식으로 티켓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수입도 짭짤했고
그때 내 파트너 나온 미팅 나온 여학생이 가더라고. 뭐 학교 다니는데 호구조사 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중학교 금융고시에다 고등학교 금융고시에다 가니까 안 믿어. 농담인 줄 알더라고. 그때 난 막 되게 부잣집 버릇없는 그런 싸가지 없는 대학생처럼 이렇게 느껴졌대요. 그 전부 이제 제 자존감을, 낮은 자존감을 캄프라치 하려고 되게 잘난 척하고 시금방긴 척하고 이렇게 살았죠. 무슨 예를 들까요? 근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정한이 잘한대요. 누가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상처가 되고요. 이 상처를 지나가는 화살을, 우리 몽상 카드로 지나가는 화살을 내 가슴에 꽂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붙잡아가지고 내 가슴에 꽂고 있어.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죠? 그냥 별도 없이 한 이야기인데 저건 나를 노리고 한 이야기야, 하면서. 화살을 내 가슴에 푹 꽂고 피 철철 흘리고 있어, 내 혼자.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죠.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우리는 무엇과 비교하거든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와 우리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하죠. 중시시대 뭐 화가들이 천사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잘 알고 나면 천사는요, 그래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진 존재예요. 천사는 죽음이 없죠. 우린 죽잖아요. 유한하죠. 천사는 공간 이동이 자유로워요. 우리는 늘 제한을 받고 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 속 생명이 자라요. 그 생명이 자란다는 말 한 거죠. 당연히 미루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여기 있는 뺑아리나 강아지가 자라는 것처럼 이 아이도 자라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기는 신뢰가 없는 거라. 왜? 자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늘 염려가 된다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요, 지금 아이들이 어리고 이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멋진 아이들이 되는지 몰라. 제가 이번 일요일날 깜짝 놀랐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아이돌 같은 놈이 하나 와 내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물었어. 우리 모기는 자 누구 하니까 누구래. 근데 기절할 뻔했잖아. 이 아이가요 지금 고3이 됐어. 아이돌처럼 생겼어. 내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근데 얘 초등학교 4학년 때요. 효명초등학교 다니거든. 효성타운 옆에. 효명초등학교 4학년 때 하도 애가 수업 시간에 못 앉아있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학부모를 2번이나 호출했어. 그래가지고 검사해보라고 이래 해보니까 뭐 ADHD라고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엄마가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 그때 이 담임 선생님이 저기 송현동에 가면 어린이 서점 호설치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김상도란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 가보라 이래 된 거라. 그래 이 엄마가 왔잖아요. 애 4학년 때. 그래가지고 내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 근데 이 엄마가 말귀를 좀 못 알아듣더라고. 그전 뭐 잠선에 영어나 하려고 해서 막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와 소통인데 이걸 잘 몰라. 그래서 한 1년 듣더니 갑자기 강의 안 나오는 거라. 알고 보니까 무슨 KBS 합창단인가 찌라인가 그 합창 연습하러 간다고. 이 좋은 강의를 안 들어 나오대. 그래서 이제 효성탕 사니까 그때 모기님도 효성탕 살고 이래가지고 이제 맨날 만나고 길거리에서 마주치고 이러니까 들어보니까 합창단 다니는데 그래 뭐 6개월 만에 합창단 끊고 다시 나오게 해가지고 계속 강의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조금 뭐 변하고 이러긴 하는데 여전히 아이가 갈등이 심해요. 나중에는 이 엄마가 조금 변하니까 자기 남편을 끌고 나왔어. 내 한 만나게 하려고. 그 앞산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이 남편하고 만났는데 남편이 뭐 고맙다 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지만 저는 눈에 떠가기 전에는 교회 안 갑니다 하고. 제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로 술을 다니는데 미리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절에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한 달 내일 절에 가서 사신대. 근데 자기 아버지하고 맨날 싸운대. 그것도 참 희한하죠. 하여튼 그런 집안이에요. 이 아빠가 자기 눈이 흙 떠가기 전에는 절대 교회 안 가는데 이렇게 했어. 내 귀에 분명히. 어떻게 된지 알아요? 애가 커가지고 중학생이 됐는데 계속 뭐 문제 일으키고 있잖아요. 가출하고 막. 아니 가출하면 엄마가 또 막 욕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성질들하고. 그러니까 애는 더 엄마하고 이제 단절하고. 전화하면 안 받고.
그럼 이 엄마가 또 울면서 내한테 밤 12시에 전화 와요. 선생님, 우리 이키가 전화를 안 받아요. 하면서. 선생님이 전화 좀 해보세요. 하면 내가 또 전화하거든. 내가 한번 받아, 애가. 가는데 가끔 얘 이야기 했어. 그러면 그래, 엄마가 걱정하니까 네가 뭐 친구집이 있으면 친구집 있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괜찮다. 내일 들어갈게 말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제서 애가 엄마한테 문자. 아빠가 몇 번 때리기도 하고 뭐 이래도 안 되잖아.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두 부부가 내한테 상담하러 왔어. 지금도 생각나. 우리 겸인이 집이 효성타운 있을 때 겸인이 집에서 그날 이제 저녁에 성경 모임 끝나고 갑자기 이 두 부부가 찾아왔어. 그 겸인이 집 골방에서 상담을 했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지. 이 옆에 내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애를 케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빠 네가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에서 직접 들어가지고 뭔가 아이를 케어해봐라. 이렇게 말했어. 이게 싫어해 싫어. 엄마보다 아빠가 더 똑똑할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아빠가 진짜로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장남이 이 아빠가 좀 최선을 다했거든요. 아이하고 늘 배드민턴 클럽 가고 뭐 근데 애는 뭐 이상하게 뭐 해서 사는 데 찍고 막 나중에는 같이 오토바이 훔쳐가 경찰 조사도 받고요. 그 고아출신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가출했어. 그 집에 안 들어오는데 어디 가면 가니까 의정부에 있는 가출팸 들어가겠대. 가출팸 알아요? 가출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20몇 살짜리가 가장하고 그죠? 영화도 있잖아. 근데 가출팸을 다룬 영화도 봤는데 그 어린 애들, 초딩도 가출한 애들 있고 중딩 가출한 애들 이런 애들은 전부 단체로 쇼핑몰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훔치고 막 이래가지고 생활비 벌고 아니면 알바해서 벌고 막 이런 소매치기도 하고 뭐 가출팸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래가 막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이 아빠가 이제 그런 위기 속에서 다른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안이 점점 중심이 잡히더라고. 그리고 이 아빠가 내한테 얼마 전에 자기 눈에 흙 떠가지는 교회 안 온다 해놓고 오늘 보니까 교회 뜨고 앉아있어. 두 부부가. 그리고 중심이 점점 잡혀갔어요. 얘가 공부를 너무 못하고 농지체가 막 자퇴하려고 하고 막 겨우 설득해 어디 갔는가 하니 저기 요즘 참 고상한 말로 대구 자연과학고등학교. 보통 과학고등학교가 아니고 자연과학고등학교. 옛날 말로 농고라고 하죠. 대구 농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도 맨날 지각하고 이래가지고요. 맨날 그거 쓰고 엄마가 거기 가서 봉사활동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요. 이거 지각할 때마다 엄마가 벌점 받아가지고 가서 학교 청소하고 이런 거. 근데 이 엄마가 자기가 창피하고 쪽팔릴 때마다 와서 이제 저와 같이 성경공부하고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그런 창피를 감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애가 고3이 됐잖아. 원래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애한테 목표가 생겼어. 무슨 목표인지 알아요? 모델이 되고 싶은 목표. 모델이 되려고 하니까 대구 무슨 대학교? 내가 이름 처음 듣는 대학교인데 듣보잡대학교인데 하여튼 경인대학도 아니고 대경대학교 그래. 대경대학교 모델학과가 있는 거야. 김우빈? 그래? 그래 나는 모델 된다 하길래 아니 모델 된다 하길래 난 모델 학원 가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대경대학교 가면 다 해준대.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몇 달 사이에 13kg를 감량한 거야. 애가 원래 뚱뚱하애가 뭐 그때 뭐 예민해서 그런지 약도 먹고 이랬을 거라 그래서 살도 좀 찌고 이래가지고 애가 부둥부둥하게 이랬다니까. 우리 큰 에피소드 있잖아. 걔가 개미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모기님 딸을 좋아해가지고 이틀인가 사귀었다니까. 일주일. 걔가 자꾸 만나자고 쫄라가지고 개미가 가서 만났다니까. 개미도 고3 가도 고3 만났는데 개미가 야를 봤는데 전혀 설레는 마음이 없더래. 그래 일주일 만에 끝났어. 해프닝.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왠지 알아요? 얘가 이번 일요일날 내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몰라보겠다니까? 그 애가 아니야. 그 이키가 맨날 말씀드리고 있던 이키가 아니고 그러니까 목표가 딱 생기고 13kg 딱 빼고 나니까 얼굴이 전형적인 아이돌이 됐어. 그래가지고 키가 180인가 이랬대. 모델로서는 좀 작대. 그 대신에 몸을 잘 만들면 된대. 그걸 맨날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더니 웬 저도 잘생긴 놈이 내한테 와서 인사하놓고 하면서 내가 몰라가 목임인데 물었더니 목임 한 말이 이키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걸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 야, 진짜 아이들은 잘하는구나. 우리 영녀와 다르게, 그 집 막 눈물 흘리고 뭐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때문에 제가 얼마나 괴롭힘 당했는지 몰라. 밤마다 전화 받아야 돼. 우리는, 우리 목사한테 배워가지고 AS에 확실하잖아. 내 강의를 들었던 모든 엄마들은 언제 우리가 불러도. 실제로 어떤 아빠는 새벽 1시에 내한테 온다니까, 만나자고. 와이프 애미긴다고. 이 집은 특히 내가 전화를 많이 받고, 애 걱정 내가, 가출할 때마다 내가, 그래? 전화해보고, 뭐, 또 위로하고, 이랬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에, 그래가지고, 걔 인사하고 갔는데 내가 아빠를 불렀잖아. 야, 저 누가 와줘야 되는 거 하니까, 아빠가 설명해 주더라고, 내한테. 목표가 생겼고요. 그래서 13kg 뺐고요. 대경대학교 모델학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담임한테 불려가지고 혼나고 엄마 울고 있잖아요. 오죽 안 되면 내한테 가봤겠어. 이 듣보자. 엄마는 무료 강의 이런 거 정말 싫어하잖아. 비싼 강의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보고도 엄마도 보니까 부산에 한 번 가서 상담하는데 50만원 주는 그런 상담센터를 갔는데 부산에. 그하면서 옛날 범무동 언니들이, 범무동에서 제 강의 들어도 옛날 언니들이 저보고 뭐라 했잖아. 선생님 제발 돈 좀 받으세요 했다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 엄마들은 유료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계속 무료 강의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내 잠수는 영어 스터디 모임을 유료로 하잖아. 유료로 한다 하니까 이틀인가 만에 다 무료로 한다 하면 안 온다니까. 이 우유대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고 진짜. 아니 진짜요. 옛날에 잠수의 초창기에 제가 글 쓰면요. 아니, 잠순의 초기 콘텐츠 어린이 책 글을 제가 다 썼다니까? 글 쓰면 바로 이 프로그램, 그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림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요. 콘텐츠 만들어서 저한테 원고로 10만원 주고. 근데 그거 하다가 내가 짜증나서 하는 게 왠가 하면 제가 글을 쓰잖아. 나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있는 잠순의 엄마들하고 소통하는 맛으로 좋은 어린이책을 소개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 안 받고 할 때는 바로 댓글 달리고요. 소통하고 내가 기분도 좋고 막 이런데 이 잠순의 원고를 넘기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제가 쓴 글이 한 달쯤 있다 올라오는 거야. 작업해가지고 코딩하고 뭐 이래가 꾸며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찐맛은 김새는 거지. 김새. 그래가지고 치우고 그랬거든. 무슨 얘기가 되리가? 그래, 내가 유명한데 진짜 엄마를 모르니까 이거 뭐 내가 유명하다고 막 해야 되고. 잠순의 우리 책 게시판에서는 제가 1인자. 게시판도 권력이 있거든요.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권력이잖아요. 요즘 뭐 문단의 권력들이 막 성추행하고 우리가 시끄럽더만 시인들, 소설가들 다 뭐 지금 자숙하고 뭐 출판 원고 회수하고 난리가 났더만. 영어 게시판에서는 저는 권력이 아니에요. 영어 게시판에서 잠순 영어 게시판에서는 주로 그래? 진짜 똑똑한 명문대 나온 엄마들한테 도움을 받는 쪽이었고, 그런데 우리만 책 게시판은 수학 게시판에서 내가 권력이 있다니까, 권력. 근데 이거 뭐 하도 세대 차이 많이 나면 뭐 알아야지. 무슨 이야기가 왜 갔어요? 그래, 익히 이야기 하다가 아니 우리 염려와 다르게 아이들은 잘한다니까. 아무 염려 안 하는데요. 진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무엇을 입는지 염려가 되거든 더럽힌 들국화를 보라는 거야. 들국화를 보면 길쌈도 안 하고 천도 안 짜고 이러는데 다 알아서 크고 있대. 그런 말이 있어요. 또 공중에 나는 먹을 것이 염려 되거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 공중에 새는요 아무도 먹이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서 먹고 사는데. 물론 우리 아이들은 뭐 어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병 안 걸리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밥 잘 먹이고 이거 하면요 자기 생명만큼 계속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몰라볼 정도의 훌륭한 청년들이 된다니까. 겸이 안 봐. 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서글픈 줄 알아? 아니 딱 내 첫인상이 뭔지 알아요? 소금에 절인 배추. 소금에 확 쪄가지고 저 엄마라는 소금에 확 쳐져가지고 애가 막 기가 다 빠지고 푹 죽어있어. 그래가지고 2학년 처음 만났는데 엄마한테 착착 달라붙어가지고요 전혀 자존감이 없고, 그죠?
유명한 수성구에 있는 레스토랑 가서, 그때 그 레스토랑 이름이 뭐더라? 그 오벨리스크 건너편에 있는, 이제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유명한 조그만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뭘 먹는데, 사이다를 시켰어. 개미가 사이다를 젓가락으로 찍어 먹더라니까? 저 엄마가 생일 매니아잖아. 여기 이게 뭐지? 아이쿤만 하는 게 아니고, 한사람까지 하는 거. 한사람이 생일 원조조에 가장 까다롭거든. 그러니까, 개미 어릴 때 유치원,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 영어 유치원 다닐 때도, 한 손에 녹즙, 한 손에는 생식을 들고, 그거 다 먹으면 유치원 들여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 그 사이다 맛을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젓가락으로 찍어 먹더라니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형 병원에 한번 데리고 왔어요. 내가 우리 형하고 무슨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근데 따라왔어. 개미도 따라왔어. 우리 형이 보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다 하면서 우리 교회 특수교사도 많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개미를 장애야, 자폐아처럼 생각한 거야. 우리 형이 처음 보고. 멀쩡한데. 거기다가 그때 쓸데없는 걱정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개미가 다리가 바깥으로 휘어가지고 교정을 해야 된다 해서 나는 오다리라가 걱정이 되는데 저 집은 다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여자아이가 다리가 바깥으로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오해는 이렇게 돼서 골치 아프지. 우리 집은 내 동생이나 몸무게가 다 오해이거든 다리가. 근데 있잖아 지금 개미 고3 됐잖아. 아니 진짜 가만 놔두면 이쁠 낀데 쓸데없이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아니 쌍꺼풀만 안 했으면 진짜 동양민이라고 동양민. 그 요즘 모델들 있잖아요. 서양에서 가끔 하는 중국 모델들. 내가 흥분했다 지금. 근데 신기하게 개미는 쌍꺼풀 수술 잘했어. 비싸게 했어. 다른 애들은 내 엄마를 쌍꺼풀 수술 결사만 돼야 하잖아요. 내가 한번 얼굴 만난 이상 내가 보기 전에 쌍꺼풀 한 사람들은 할 수 없고 내 만나고 나서 절대 쌍꺼풀 하지 말라 하잖아.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근데 거기다 손을 대면 익숙하지가 않아. 미치겠어. 자기 자전거 아까 이거 줄무늬가 생겼어요. 이거하고 똑같아.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보톡스도 맞지 말아야 하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다 아름다워요. 어떤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다 이뻐진다니까.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객관적 기준이 들어가지고 TV에 나오는 탤런트나 오똑한 코에 저거 전형적인 이거 있죠. 근데 겸이 보면요, 진짜 지금 자존감 높고요, 당당하고, 가끔씩 연구소 엄마 만나러 가끔씩 오고 하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자기만큼 하는 거라. 겸이 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 봤죠. 초등학교 때부터 월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2학년 때, 나중에 6학년 때인가, 그죠? 내가 효성타운 이사 간다고 하니까 겸이 엄마가 효성타운 이사 왔어요. 가까이 살고 싶어서. 겸이도 효명천으로 전화 왔죠. 그때는 죽을 뻔 했잖아. 내가 효성타운 이사를 못 가가지고. 효성타운 이사 가기로 해놓고, 내가 가는데도 엄마 몇몇이 효성타운 이사 왔어. 근데 우리 애가 이사를 반대하는 거야. 우리 애가 서울에 살잖아요. 가끔씩 고향집에 내려오면 자기 그 아늑한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살던 집에 살지 왜 봉덕동 가냐는 거야. 봉덕 효성타운 가면 저는 이제 교회 누나들 형들 많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거기 가자 했는데, 우리 애가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고향이 그리운데 하면서 지가 우리 애도 말하기를 상인동까지는 자기가 양보할 수 있대. 원래 그때 우리 저기 살았거든요. 대곡동 건강맨션. 우리 애가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상인동 롯데백화점 쪽은 익숙해. 그래서 고향 내로는 맛이 나야 되는데 하면서 상인동까지는 봐준대. 그래가 지금 우리가 여기 상인가슴 파크들이 이사 간 거야. 그 형도 못 갔잖아요. 그래가 내 겸임한테 몇 년 동안 쫄려 죽는 줄 알았어. 요즘은 안 가네. 그때는 나 저 여자 정신병인 줄 알았어. 아니, 내가 사정을 이야기했거든. 우리 애 때문에 애를 살려야 되잖아.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애 말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거든.
자기 고향에 있는 고향집 자기 방, 그 아늑한 그 느낌. 그 하는데 그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 겸이는 월서다니, 이 명문 월서다니다가 그 듣보잡 효명으로 갔어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겸이를 보면서 한 번도 공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굉장히 어려웠거든. 어릴 때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막 그래서 그걸 회복해서 조금씩 이제 자기만큼 공부하는 거야. 신기하더라고. 뭐 썩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겸이를 기특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만큼 공부한다는 거야. 포기하지 않았어. 항상 자기만큼. 또 겸이 엄마도 참 지혜롭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늘 기다리고, 또 겸이는 겸이대로 엄마의 지지와 격려를 받아서 조금 자기만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겸이를 볼 때 이 아이는 갈수록 조금씩 잘하려는 거야. 어릴 때 잘하다 보면 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갈수록 잘하게 되죠. 인생을 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찾고,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뭐 유아교육과도 내고 뭐 아동복지도 내고 막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겸이는 엄마가 자기 집에 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내고 모임하고 상담하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저도 그 겸이네 집을 거의 사무실처럼 썼거든. 연구소 생기기 전에는. 그래서 겸이가 늘 이제 그래 제가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거 모임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어떤 애들 틱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형탕 주말에 몇 번 놀러 왔는데 금방 좋아지고 이런 걸 보고 이러니까 겸이도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 그게 이제 어린이하고 이제 딱 이렇게 매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길을 찾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정말 코 올리고 막 진짜 배추에 절인 것 같은 겸이도 그렇고요. 그 학교에서 뭐 앉아있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엄마 불려오던 그 익히 봐요. 아이돌처럼 됐어요. 근데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얼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겸이가 나중에 후회하는 날입니다. 익히가 저래 될 줄 알았나? 진짜라니까? 야, 애들이 젊으니까 어리니까 뭐 진짜 변신한 거 하루아침에. 지금 뭐 연예인들 탑스타도 어릴 때 안 그랬겠어요? 코 질질 흘리고 뭐 이랬겠지 뭐 하나. 공부는 또 얼마나 못했겠어. 그러니까 서령 같은 애는 뭐 뭘 모른다고? 안중근을 모른다고? 근데도 저렇게 잘했잖아요. 모르는 거 다 잘해야 되나? 연예인이 뭐 역사를 꼭 잘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지. 좀 봐주면 될 텐데 또 뭐 안중근도 모르는 게 계속 뭐 안중근 몰라도 이쁘면 되지. 안중근은 내가 알면 되고 우리가 알면 되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엔터테이너처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살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누가 도와줘. 저는요 거칠잖아요. 강의는 늘 울면서 하지만 막상 만나고 내가 인사를 못한다니까. 우리 교회 가면 내가 제일 많이 먹는 욕이 뭔지 알아요? 저 새끼 저 인사 안 한다 이거야. 내보다 나이 많은 분들 봐도 그래요. 저는 얼어. 나도 왜 이런지 몰라요. 지금 우리 매일 보는 엄마들한테도 똑같아요. 내가 들어오면 누가 인사하잖아요. 목인도 인사하고 현수님도 인사하고 하는데 내가 그게 답례가 잘 안 된다. 내가 건방져서가 아니고요. 내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처신하는지 이걸 몰라 내가. 내 큰 병이죠, 병. 그래서 사실 내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어려워요. 강의는 하지만 그 후속 뭐 어떤 걸 못해. 근데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분들이 돕잖아요. 겸이 엄마가 나타나서 돕죠. 겸이 엄마 전에도 많은 언니들 그룹이 나타나서 저를 도왔어요. 어떤 언니는 강의 듣다가 선생님 강의 너무 아깝다고 자기가 사비를 털어가 동영상 기자회에서 와서 처음으로 호시어치 강의를 촬영했어요. 그거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 겸이 엄마가 지금 올리고 있지만 그 전에 다른 언니가 먼저 있어. 겸이 엄마도 그 언니가 이제 또 다른 일을 바빠졌어. 그래서 겸이 엄마도 또 이걸 사가지고 촬영을 하대. 겸이 엄마가 촬영하기 전에 먼저 mp3 농기를 가지고 내 몰래 엄마들하고 성형무 하는 모임 하는 걸 몰래 녹음하더라. 내가 화낼까봐. 처음에는 엄마들 동영상 촬영할 때 진짜 화 많이 냈어요. 내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내까지 것이 하는 강의를 뭘 이걸 녹음하고 뭐 유튜브에 올리고 쪽팔리잖아. 부끄럽고 막.
그래가지고요, 맨날 싸우고 막 있잖아요. 동영상 찍지 마라 하고 막. 근데 지금은 내가 익숙해졌어, 이제. 마이크 하락한 마이크 하고 있잖아요. 녹음기 주렁주렁 달고, 녹음기 달고 있죠, 지금. 혹시나 싶어 또 비상용 녹음기가 또 있죠. 학교 다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옛날에 막 내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죠. 그 제가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이 돕는 거죠. 왜 함께 사는 거예요, 원래. 사회라는 것이.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옳고 그름이 들어와서, 선악과가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살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이제 비난하고, 이런 이제 각자 분리돼서 사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 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아프리카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아이를 키워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약한 부분을 돕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가 꼭 만능 아니어도 돼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저는 우리 며느리를 키우면서 항상 말했어요. 너는 그래도 공부하는 재주가 있으니까 너는 공부를 해서 다른 친구들 도와라. 근데 우리 애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건 다른 애들이 도와야지. 그렇게 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연구소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라거든요. 엄마들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상태로 오늘같이 한샘초등학교 뭐 학예회나 이런 데 가봐. 아니면 공개 수업 같은 데 가면 흡해드린다니까. 우리 애가 손을 한 번도 안 든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또 손을 들었는데 발표했는데 틀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쪽팔려요. 막 얼굴에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이러잖아. 긴장되고 막. 근데 우리 애의 다른 면을 보면요, 제가 달라진다니까. 아, 아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자랐구나, 이래 보이죠. 우리 어떤 엄마가 애들 공개 수업 갔다 와서 하더라고. 예리 엄마가? 예리가 2학년 때는 손을 안 들었대, 손을.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수줍게 생겼거든. 손을 안 들었대. 근데 여기서 1년 동안 개기더니, 여기서 뭐 언니들하고 찌죽 보고 살았거든요. 맨날 여기 가서 하루 종일 살잖아, 엄마 퇴근할 때까지. 그러더니 이번에 공개 수업 갔는데, 얘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하더래. 엄마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게 잘하는 거죠. 이렇게 잘하게 됐어, 아이들은. 우리가 손대지만 않으면, 자존감을 낮추지만 않으면, 농약 치지만 않으면,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죠. 지난주에 왜 기저귀 사과 이전에 농약 치고 막 이래가지고 골차가 됐죠. 근데 자연 그대로 그 과수원을 회복했는데 신기하게도, 그죠? 잘 자라서 썩지 않는 사과가 났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표면적으로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교육이 휘두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 잘 익은 사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아이의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속이 건강한,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늘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고, 또 지지와 격려를 받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겉으로 보기에 뭐 굉장한 무슨 그런 사과는 아닐지 모르지만 건강한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위기가 와요. 그래도 쉽게 자신을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는다. 위기를 잘 이겨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늘 우리 아이 군대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 군대 가서 진짜 고생했거든요. 정말 절망적인 시기를 보냈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애가 포기하지 않더라고. 까딱하면 그냥 바다에 뛰어내릴 뻔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아빠한테 도움을 청했어.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 다 이겨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그 고생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딱 전역하는 날 지가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바로 복학할 준비를 하더라고. 부동산 가서 자취방을 계약하고요. 이 잘한 거죠. 옛날에 4살 무렵에 내가 처음으로 슈퍼에 30m 떨어진 슈퍼에 보낼 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기억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 일본 그림책 이슬이의 첫 심부름처럼 똑같아요. 내가 아이를 처음 30m 떨어진 슈퍼마켓에 보내면서 불안해가지고 내가 창문을 열고 계속 그 슈퍼마켓까지 가는 직선 도로야. 이면도로. 그래서 30m 가는 걸 지켜봤거든요.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걸리더라. 예? 스파이더맨처럼 딱 담벼락에 붙어가지고요. 주차되어 있는 차와 담 사이에 탁 붙어가 그래가지고 움직여. 그래, 차 한 대 지나가면 동작 그만하고 가만히 있어. 차에 다 지나갈 때까지. 그거 지나가면 또 조금 움직이고. 그래서 슈퍼에 들어가더라고.
그때 뭐 1,000원인가 뭐 2,000원인가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사고 잔돈 거스름 받고 나오는데 그래 오래 걸리네? 무슨 생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또 스파이더맨처럼 담장에 탁 붙어가지고요. 그렇게 4살 때 애가 왔거든. 근데 이제 24살이 됐잖아요? 전역하고 나서 혼자 신촌에 올라가가지고 부동산 알아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내보고 돈 보내라고 딱 지가 탁 지휘를 처리하는 애가 된 거예요. 이게 성장이죠. 우리 이율생이 그래가지고 늘 꼴찌했다 했죠. 달리기만 하면 꼴찌했다고 했어. 키도 작고. 이번 월요일날 우리 그 장인어른 제삿날이어서 청도의 시골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작은 처남이 극하더라고. 요즘 명이 뭐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서 사진 보자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막 보여줬어. 몸무게 몇 킬로니까 몇 킬로 하고 하니까 야 큰일 났다 하면서 왜 그러니까 야 나중에 내 만나면 패는 거 아이가 하면서 왜 자기가 총각 때 우리 애 되게 괴롭혔거든. 우리 애 4살 5살 이럴 때 맨날 쥐 받고 막 총각들이 왜 그렇죠? 자식 안 나가나니까 조카들 만나면 괴롭히고 이런다니까. 그 루명이 어릴 때 되게 괴롭혔어. 그래 농담 반으로 가서 야 이제 내 잘못하면 만나면 맞는 거 아이가 하면서 옛날에 그때 원한이 사무쳐 있으면 분명히 복수할 텐데 그 정도로 애가 건장해졌어요. 어깨가 딱 벌어져가지고 헬스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야. 비교는요 옆집 아이의 오늘과 우리 아이의 오늘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늘 자랐죠. 우리 아이의 2학년 때와 우리 아이의 3학년 때를 비교해보니까 또 성큼 자라있어요. 그래서 이걸 늘 길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경제학 개념으로 제가 경제학에서 주요하게 그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가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스팟이라는 개념이에요. 스팟. 지금 2016년의 물가 동향. 이게 스팟이에요. 나무로 말하면 단면이죠. 단면. 근데 스팟만 있는 게 아니고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FLW. 흐름. 자,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통해서 지금 2010년대 후반까지 왔어요. 한국 경제가 얼마나 자랐는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걸 플로우 개념이라고 불러요. 자, 플로우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놀랍도록 발전했죠. 완전히 그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뭐 G20까지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자,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금 단면만 딱 보고 지금 저기 뭘 안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너무 답답하고 앞날이 막막하고 이래요. 단면만 볼 일이 아니고 플로우 개념으로 우리 아이의 성장을 이렇게 그래요? 1년의 흐름으로 이게 꺾어서 그래프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항상 잘하고 있죠. 그럼 정말 자랑스러워요. 근데 지금 당장 뭘 보려고 하면 우리 애도 그렇잖아요. 지금 26 스팟을 보면 졸업인들 보는데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일본 기업 2군데가 냈는데 다 떨어졌어. 뭐 전일본 항공인가 냈는데 소식이 없고 그것도 일본에서 유명한 우리나라 가장 큰 뭐에 몇 배가 되는 뭐 자산 규모를 가진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대. 거기 냈는데 또 소식이 없어. 지난 토요일에 우리 와이프가 애 청소해주러 올라갔다가 애가 뭐 한숨을 쉬면서 하더라. 나 뭐하고 하면서 나 뭐하고 하면서 불안해야 돼. 자, 이 단면만 생각하면 염려가 되죠. 근데 길게 플로우로 보면 플로우로. 그럼 언젠가는 어디 취직했겠지. 그렇죠? 정 안 되면 내려가서 내가 같이 일하자 했거든, 내가. 그래서 우리 수학학원 하나 딱 차리는 거야. 우리 수학 천재였겠다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 비법 있잖아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법. 그래? 지금 내가 우리 초딩 고학년들하고 내 수학 수업 하잖아요. 우리 애보다 내가 더 정성을 들이고 있다니까? 우리 애들은 내가 입을 대릴 것도 없었어, 그냥. 풀고 하면 풀고 대부분 다 맞고, 뭐. 근데 지금은 애들은 안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잔소리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고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하고 뭐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 그것도 모르고 엄마들이 참 어디 뭐 아이고 참 그렇다 치고요. 아이들은 어떤다고요? 잘한다. 생명은 잘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난 날과 오늘을 비교하면 한번 생각해. 그 아이 처음 학교 보낼 때 생각하고요. 아니면 처음 노란차 태워 어린이집 보낼 때 생각하고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지금 아침 일나면 벌떡 일나면 다 학교가 생각하죠. 놀라운 성장이거든요. 얼마나 기특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을 뜨고
제대로 맨정신으로 쳐다보면 정말 아이들은 기특하고 자랑스럽고요. 감사할 일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 엉뚱한 눈으로 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지적질 해야 되고 막 그러면 또 자존감 낮아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꼭 이 말을 기억해야 돼. 아이들은 생명은 잘한다. 자, 이 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한다? 내 아이의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도 간단했어요. 계절 바뀌기 전에 두꺼운 옷을 벗어서 농에 올려놨어. 상자에 넣어가지고. 근데 딱 지나고 나서 다시 또 그 두꺼운 옷이 필요해서 내려보니까 다 짧고 작고 이랬어요. 이게 성장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 확인이 되기 전에 아이는 어땠어요? 항상 불안해가지고 병아리는 자라는데 자기는 안 자라는 것 같고 이랬어요. 그래서 계속 엄마한테 묻죠. 근데 참 여기 나온 엄마는 그래도 항상 아이에게 그래 당연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늘 말해줘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걸 항상 플로우의 개념으로 우리 아이의 성장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지 옆집 애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건 미친 짓이라. 이건 논리학에서 기본적인 사고예요. 논리학에서 비교는 차원이 같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면은 평면끼리, 입체는 입체끼리 비교하는 거지. 옆집 형편하고 우리 집 형편 다르죠. 유전자 다르죠. 생활 환경, 문화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무식하게 그냥 우리 반에 누구하고 비교한다든지 이게 더 발전해가지고 소위 엄친아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상해내는 거 상상해내는 무슨 용 같은 거 하나 상상해내는 것처럼 엄친아를 상상해내고 거기에 맞아. 특히 잠수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수학 게시판에 가면 우리 명희 같은 애가 있어. 알아요? 영어 게시판에 가면 또 다른 애가 있어. 또 뭐지? 그 교구 게시판 이런 데 가면요 브레인님 딸이 있어. 교구 게시판 가면 1인자 누가 브레인님이라고 있어요. 올해인가 작년에 한양대 갔어. 꼬꼬마가. 이분은 교구의 최고 권위죠. 잠수에서. 모든 교구를 다 섭렵하고 직접 아이하고 해보고 이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교구를 정말 잘하고 전략적 사고에 아주 뛰어난 애들이 득식을 해요. 게시판마다 가면 이런 뛰어난 애들이 다 있거든. 요걸 딱 합성하는 거야. 합성. 나도 모르게. 거기 가면요 수학 게시판에 가면 저기 수학의 정석점 상상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애가 하나 있어. 그리고요 또 저 부산 지금은 뭐 부산에 한국영재학교 다니는 애가 있다니까. 제가 우리 애 키울 때 우리 애보다 1년 어린 애들이 그런 애들 준비했다니까. 유명한 명문고 공주 한일고 다니는 애도 있고 뭐 5만 애들 있어요. 대원 외고 뭐. 근데 나도 모르게 게시판 다니다 보면 이게 합성이 돼. 합성. 그래가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애가 하나 딱 생긴 거야. 이게 엄친아예요. 우리 애도 어쩌면 엄친아였어. 명예익하면 잠수에서 알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익하면 막 저절로 막 뛰어가지고 지가 지 시간에 알아서 공부 척척척 하는 이런 놈으로 알고 있어. 근데 내가 했죠? 우리는 한 번도 제 시간에 지발로 공부하러 책상 뛰어간 적이 없는 애라고. 영어 단어를 한 번도 자발적으로 외운 적이 없는 애거든. 캐처는 고3 마치고 나면 문제집 다 불태우는 행사했다 했죠. 수능 치고 나면. 애들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소각장에 쓰레기 다 문제집 다 버리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뭘 버렸다고요? 예, 저기 있는 여기 없나? 여기는 칠드런즈 딕셔너리밖에 없는데 대치동에서 제일 유명한 영어 강사가 추천한 롱맨에서 무슨 교재가 있어. 영영사전이 있어. 이 국화전에 몇만 원 한다니까? 근데 2개를 사가지고 우리 집에 하나 놔두고 하나를 학교에 보냈어요. 문제집 버리면서 그것까지 버리더라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엄친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1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텔레비에 나오는 애들. 실제로는 없어요. 전부 어디서 한 다리 건너가지고 뭐 누구의 뭐 어쩌고 실상도 모르고 결과만 보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자, 생명은 잘한다. 자, 아이들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해요. 어떤 좋은 말이 씨가 돼서 내게 계속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대한 태도, 아이를 살리는 마음, 이런 게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이거 제 인생을 걸고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누구를 위하거나 누구를 살리거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만나면 다 죽었어요. 내가 운동부 출신 아닙니까? 얼마나 독설이 심하겠어요. 뭐 칼로 쪼개고 비판하고 이런데 저는 선수라니까 선수.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 공격하고 비판을 어떻게 우리 와이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살면 맨날 찔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죠. 내가 우리 와이프 보면 항상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알아요? 그게 다 거둬들여서 제거됐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사는데 사람이 바뀐 거죠. 제 생명이 자란 거예요. 물론 아직도 내가 더 잘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저는 소망이 돼요. 우리 내 형들처럼 정말 아름다운 형들처럼 자랄 것이 소망이 돼요. 저보다 5살에서 8살 많은 형들이 1세대거든요. 40년 전에 우리 스승을 처음 만났던 형들이 그때 다 대학생이었어. 이 형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진짜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사람들이 무슨 뭐 어떻게 못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은 뭐 만나봐야 알아. 제 같은 캐릭터만 보다가 그런 형들 보면 기절한다니까. 신 같아 신. 신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사람인데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 공기 같은 그냥 쉽게 내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내가 그분들 앞에 가 있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편안해. 그냥 내 마음을 다 알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나를 다 살리고 이게 뭐 어떻게 말로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 어릴 때 고향 뒷동산 같이 내가 편히 쉬고 뛰놀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말 있죠. 유명한 말 있어요. 성경 10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먹이시고 뭐 저쩌고 있죠. 그 뭐 여호와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교회 형들이 그런 분들이다. 사람이 그런 사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편히 쉬게 하고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래? 나를 긴장을 해소시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망이 돼요. 내가 내 생명이 내 속 사람이 더 성숙하게 자라서 꼭 이래야 된다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다가 꼭 이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옹색해져요. 꼭 이래야 되는 게 있으면 애가 꼭 안 일하잖아? 그럼 반 죽여야지 이제.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이상해요. 꼭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양치는 꼭 해야 된다? 맞는 것이지만 애가 죽어라고 또 양치 싫어하는 놈이 있어. 그럼 패죽여야지 왜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되면 알아서 양치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일로 애 잡지 말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해 다. 머리 안 감아? 중학교 2학년 되면 다 한다니까. 중학교 2학년 되면 다 전용 가위 들고 다녀요. 빗하고 교복 같은데 빗 다 꽂아가 다닌다니까. 그거 뭐 빗어가면서 맨날 거울 봐가면서 자르고 뭐 희한한 머리 하더만 뭐 요 끝을 똑같이 하면 이상한 머리 있잖아요. 탈바가지처럼. 그걸 멋있다고 막 하고 한때. 또 20대가 되니까 뭐라 하면 그 아프리카에 뭐 중간에만 삐죽 서고 이거 모이칸 그래. 인디안인가? 아프리카 쪽인가? 모이칸 스타일 하면서 막 우리 애도 어느 날 모이칸 스타일로 쫙 해가지고 막 아이들 그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도 노출만 돼 있으면 좋은 농부 앞에 노출만 돼 있으면 밭에는 씨가 뿌려지죠.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발아해서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좌절하거나 뭐 절망하거나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라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아무 따님 말 같지만 사실은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진짜 두렵거나 길이 막막하거나 어두울 때 생명이 자라는다. 이 말만 들어도요. 얼마나 큰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나도 자라겠구나. 또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 놀라운 말이에요. 그 원선형이라는 분이 자기 25살 때 꽂힌 이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고요. 이 원선형이라는 양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해외 선교를 못 가는데 형들이 다 목사님 대신해서 해외 선교를 가죠. 이 원선형은 가장 많이 중국 오지 선교로 가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은 자란다. 자기가 들은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생명은 자란다. 오늘 강의 주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그런 책을 발견해가지고 내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되는지 이 책이 너무 고마워요. 이 책 없이 말하면 좀 낯설고 어색한데 여기 보면 너무 자연스럽죠. 모든 것이 그냥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도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라는 거죠. 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없어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물론 공부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하겠지만 공부는요 우리 자존감만 높여주면 자기만큼 해요.
자기가 분립하는 재능을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발휘한다니까. 그 다음에 점점점 향상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꼭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큼, 자기가 물려받은 재능을 꼭 피우는 이런, 그래, 이 성장 과정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 아이들 보거든요. 진짜 기특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이슬리의 첫 신부는 꼭 읽어보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 뭐 놀랍도록 잘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늘 이렇게 비교하는 것. 플로우의 개념으로 비교할 것.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것처럼 무식한 일이 없다는 것. 옆집하고 비교하면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설득력 없어요? 설득력 있죠? 다 다르다니까. 문화 다르고요. 옆집과 우리 집에 유전자 다르고 문화 다르고요. 사용하는 말투, 어휘 다르고요. 근데 어떻게 비교해요? 나는 우리 애가 너무 고마워. 내가 맨날 욕 쓰고 이러는데도 우리 애는 욕 잘 안 쓰는 거 보면 언젠가는 위기 때 나오겠지, 여기. 훨씬 내보다 품 있는 말을 쓰고요. 정말 논리적이에요. 작년에 로스쿨 인문시험에서요. 2과목 있다고 했죠? 언어 이해와 논리 추론이 있어요. 논리 추론이 몇 %인 줄 알아요? 0.0 몇 %예요. 언어 이해는 상위 20 몇 %지만, 합하니까 한 120등 했죠. 근데 논리 추론 과목이요. 0.0 몇 %라니까? 7,500명 로스쿨 준비생들 가운데. 이게 미쳤지. 그런데도 로스쿨 안 간다 하는 거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진생이니까. 아이고, 오늘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